신학과 과학과 인문학의 독실한 대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신성환 목사입니다. 네, 이덕실입니다. 네, 김상호 PD입니다. 우리 PD님이 또 말도 안 되는 주제를 또 들고 오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제죠. 막스. 네. 막스. 정확한 발음은 막스죠. 맑음, 막스. 비욘디 맑음 할 때 그 막스로 했었던 그 막스입니다. 저번에 했던 어떤 그 니체보다도 더 한국 기독교, 특별히 한국 기독교엔 네. 더 좀 너무 뿌리 무섭죠. 깊은 레드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뿌리 깊은 레드 컴플렉스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그 제주 4.3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마르크스는 그 저 예전에 그 지대넓에 살 때도 편지 마르크스가 보냈었던 가상 편지를 우리 최 사장님이 소개하면서 불지옥에서 마르크스가 불지옥에서 그래서 그 기억이 딱 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걔는 지옥의 딸감이다. 그렇죠. 이런 그런 느낌이죠. 느낌으로서 있었는데 과연 그러냐. 근데 우리 또 김상훈 PD님은 철학자이니까 그렇죠. 철저하게 철학 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고 오늘은 안 돼. 우리 사회적인 부분으로 아니에요. 정치적인 안 부분으로 돼요. 접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거 경제적으로도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많아요. EBS 다큐 보시면 되고 경제적인 건 그냥 뭐 쉬운 자본론 이런 거. 그런 거 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없는 거.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이 나오게 된 배경, 그 철학적 배경, 이런 쪽으로 좀 컴팩트하게 가야지 이거를 사회적으로 너무 확 깊게 들어가기엔 우리 너무 무섭다. 왜 떨고 계세요? 저 지금 굉장히 오늘 옷이랑 이 모든 복장에 빨간색이 전혀 없네. 그러게요. 일부러 또 저번에 니체 편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맥락이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썸네일은 망치랑 낫다 이렇게 들고 있는 걸로. 본인이 일단 한번 들어. 일단 자 지금 이 상태거든. 이렇게. 제가 딱 정해줬어요. 우선 뭐 마르크스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잘 모릅니다. 누구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공산주의라고 하면 뭐 네? 공산주의가 뭐죠? 그 뭐 패망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패망한 거, 네. 패망한 사당. 목사님은 혹시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실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마르크스 하면은 나쁜 놈, 뭐 타락한 혁명가. 아니 요즘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우리 또 수준 있는 분들이 봅니다. 마르크스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혁명가였고 아니죠. 철학가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스탈린. 망쳤다. 스탈린이 마오, 그렇지, 저도 마오가. 뭐 이런 분들이 좀 망쳤다 이런 개념도 있고 하는데 네. 사실 진짜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영국에서 네. 이제 뭐 대중들한테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누군 것 같아 하고 이렇게 좀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영국에서. 네, 2005년, 2008년 막 여러 번 했는데 네네. 그 중에 항상 1위가 마르크스예요. 그리고 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인정받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 자본론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마르크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철학자로 보면은 마르크스는 훌륭하신 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본론이 미완의 책이거든요. 네, 미완의 그렇죠. 책인데 저는 이게 마르크스가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완성됐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마르크스는 그 당시 정보로는 완성할 수 없었다? 그 당시 이미 마르크스도 사회주의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 한계를 알고 있었다. 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좀 풀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콕 집어서 잘 설명해주는 위대한 철학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위대한 김상호 PD님. 네. 자,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인지 세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자본주의를 명확하게 분석한 사람. 오히려 네, 그것이 왜 망할지를 제시했고, 사회 진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사회가 도달하는지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사회의 진화의 끝에 뭐가 올 것인가. 네, 공산 사상이 들어온다. 공산주의 국가가 완성되고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완성되고 사라진다. 바로 사라지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이론상 존재할 수 없는 국가예요. 거기까지 알고 있었어요. 네.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국가라는 게 없어지는 거니까. 공산주의 국가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공산주의만 남고. 네, 그렇죠. 국가는 사라진다. 이데올로기만 남고 국가는 사라지는. 그게 몇 년도인가요? 대충. 공산주의가 될 것 같은 국가들을 본인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한 영국이나 프랑스를 생각했는데 그치, 그래야지만 뭔가 모순이 불거지고 혁명이 일어날 수 혁명이 있으니까.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한 국가에서 그 모순들이 터져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가 하는 건데 네. 근데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을 앞당길 것 같은 게 러시아나
중국이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정확히 맞췄죠. 왜요? 많아야 하니까? 아니 발전이 안 된 국가여야 된다는 생각을 한 오히려.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의식이 강력하게 물들지 않은. 그런 사회가 프롤레타 혁명이 좀 일어나겠구나라고까지 예상을 그 했어요. 모순이 많이 나타나는 거는 많이 발전해 있는 영국, 프랑스, 뭐 미국 당시 뭐 이렇게 된다면 그렇겠지만 혁명이 일어나려면 러시아나 좀 발전이 안 된 게 필요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네요. 진짜. 하지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아직도요. 네네, 좋습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그 당시에는 본인이 철학자로 생각했나요? 경제학자라고 생각했나요? 본인은 철학자로 생각했었고 처음엔 약간 이런 사상도 있어요. 나는 과학적 사회주의 이걸 얘기하면서 난 좀 달라. 이런 주장을 사실 했었어요. 본인이 스스로. 과학자? 네, 과학자의 포지션을 어느 정도 점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포프한테 대차게 그쵸, 혼나죠. 혼나죠. 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라는 것이 마르크스가 만든 건 아니고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상이다. 잠깐 생각해 보니까 더 옛날을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나 개인주의 뭐 이런 게 더 이상하지 당연히 사회주의자의 그 사회가 아니었을까요? 맞죠? 당연히 네.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라고 하죠. 원시 공산. 네. 원시에는 다 나누고 생산수단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마르크스 이 형님도 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생산수단이에요. 네. 원시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모두가 공유하겠죠. 똑같이 공공재. 나눠 갔죠. 네, 공공재니까. 네. 근데 그것을 목축을 시작하면서 이게 사유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농사를 하면서도 사유재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의 사유화, 개인화가 되는 게 이제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시작이 그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도 마르크스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그냥 사회주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공상적 사회주의다, 기독교적 사회주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주의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딱 마르크스 얘기해 어느 주시죠. 나라 사람인지부터 시작해볼까요? 마르크스는 1818년에 마르크스가 태어나셨고 1818년 무려 어린이날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5월 5일 1818. 네, 1818 어린이날. 굉장히 외우기 쉽네요. 네. 181855. 프로이센 제국 독일의 전신이죠. 네, 에서 태어나셨고. 좀 안 됐다. 왜요? 어린이날에 태어나면 별로죠, 목사님. 선물을 하나밖에 못 받잖아요. 거기도 방정환 선생님 계신가? 거기는 안 계셨으니까. 사회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수단을 모두가 갖는 거. 네.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은 토지가 될 수 있고 공장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자본가의 생산수단이었던 공장이나 땅을 모두가 다 같이 경작하고 모두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바꾼다. 근데 왜 그거를 공동체주의, 뭐 공동주의, 공공주의 이런 말도 있을 텐데 왜 사회주의? 소셜 네트워크 어쩐지 볼 때마다 빨간 느낌이 좀 들었어. 그죠?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일한 만큼 번다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회주의에 대한 상식과 다르죠. 사회주의는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공장에 우리가 노동자라면 공장의 주인인 자본가가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네. 노동자는 고용돼서 임금 받고 일을 했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자본가 저리 가. 이건 그냥 우리 사회의 것이고 비켜. 우리 사회의 것이고 필요한 사람이 가서 거기 가가 일하고 일한 만큼 벌어오는 것. 이것이 사회주의가 말하는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두가 결과가 평등하거나 우리가 받는 임금이 모두가 다 똑같지 않겠죠. 내가 노동한 만큼이야.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는 수렵채집 시대에는 많이 못 벌었습니다. 입에 풀칠하고 살았어요. 물론 노동 강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냉장고가 아쉽게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거를 쌓아놓지도 못했고 그래서 모두가 남자들은 싹 다 나가서 사냥을 하고 여성들은 남아서 채집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공평하게 나눠 먹습니다. 아기들도 노동을 안 해도 다 먹습니다. 같이. 이때는 이제 사회 전체가 생산수단 자체가 없었던 시대고 자연이었죠. 그런데 그죠 자연 자체에서 이제 하는 거였죠. 자연은 모두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로가 가깝냐, 땅이 있느냐, 그쵸. 울타리가 있느냐, 그리고 뭐 나중 가면 뭐 풍차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뭔가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시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구 것이냐, 이거를 개인이 가질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사실 중세에는 뭐 예를 들면 제빵소, 이런 풍차 혹은 뭐 그 물레방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왕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그 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뭐 자본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좀 군주 애매했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었다면 개인의 사유재산이 인정되기 시작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땅을 가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이 다 개인의 것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뭐 한 1700년대 1800년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마르크스는 그런 사회가 문제가 생길 거다.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언젠가 프롤레탈리아들이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혁명을 일으킬 거고 그러면 이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올 거다. 근데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원시 사회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분배한다. 나눠가지고 군대까지 그렇죠? 똑같다고. 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산사회라고 해요. 공산사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어허.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모두가 공유하는 거고 네. 공산주의는 분배까지 모두가 공유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원시 공산주의는 분배까지도 모두가 동일해지는 이것을 공산주의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네. 생산수단만 공유하느냐 아니면 생산수단과 분배까지. 분배까지도 공유하느냐 이거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마르크스의 사상은 과학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시 공산주의랑 뭐가 다르죠? 원시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산사회랑? 네. 자연이 이제 생산수단이었고 사실 생산수단이 없는 거잖아요. 없었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생산수단들이 있는 거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철학적 배경들이 함께 포함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일한 만큼 자기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한 만큼 파이를 나눠 가진 건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즉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인 공산주의는 네.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일단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상적이다. 공상의 네, 마르크스 이전의 사회주의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뭐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의 이데아. 어쩐지 플라톤 좋아하시더라. 그게 라인이 딱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야 설명이 되네요. 칼리폴립스라고 이상국가가 있어요. 플라톤의 이상국가. 거기도 공산주의 사회예요. 네. 그가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국가가. 근데 거기는 민중, 프롤레타리아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철인왕과 어떤 수호자 계급들이 주체가 되는 엘리트주의. 약간 우파적인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성경에서 나오는 초대교회나 신현사상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좌파적인 사회주의라고 우리들은 얘기해요. 철학자들은. 왜냐면 민중들, 유대인들, 백성들이 주체가 되는 그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제도들이었잖아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걸 대여를 했다가도 다시 돌려주게 되는. 50년 후에 네. 뭐 돌려주고 10년 이렇게 있잖아요. 있고, 네. 자, 성경의 이 얘기를 보면은 이제 레위기 25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희년에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게 희년이란 말이죠. 보통 이제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건데 77 49 플러스 1. 네, 50년이 지나면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희년. 그럼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노예 해방, 채무 불이행, 채무 탕감? 불이행. 안 해도 되고. 불이행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네요. 탕감해주는 거, 면제해주는 거, 그리고 경작지가 휴경되는 거, 재분배가 일어나요. 토지 재분배 이런 것까지도 다 일어난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토지개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 전까지는 그 지파에게 배당된 토지가 있었고 그걸 팔기도 하고. 네, 하지만 사실은 장기 임대였던 거고 네. 희년이지만 반드시 원래 지파, 원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놀라운 거는 이거는 제가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들었지만 네네. 네. 희년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다. 그래요? 단 한 번도. 구약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그 구약이 넘어온 카톨릭 시대에도 단 한 번도 진정한 의미의 희년은 선포된 적이 없어요. 이거 너무 충격인데? 저는 이제 희년의 개념 이름부터 시작해서 사실 희년 선포하자는 그런 운동이 또 한국에 있었었잖아요. 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희년 선포 말고. 근데 진짜로 돌아갔었던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놀랍게도 1300년 정확하게. 그때 이제 보니파시오 8세 교황께서 희년을 최초로 선포를 하셨어요. 1300년에? 네, 최초로. 가톨릭 역사 동안에도 1300년 동안 희년 선포를 할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근데 그때 희년 선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죠. 이 당시 이 교황님께서는 사실 교황권도 사실 없었고 희년 선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에 가까웠죠. 보니파시오 네. 8세 어떤 교황이었죠 그때?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기사한테 뺨 맞은, 평기사한테 네. 뺨 맞은 교황이에요.
네. 네, 그만큼 교환권이 많이 완전 떨어져요. 바닥이었던 사람. 네. 땀 맞고 얼마나 못 가서 죽으셨는데 네. 이분께서 그런 시대적 정치적 상황에서 귀족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희년 선포를 했다라는 했다. 얘기가 있죠. 그런데 되게 놀라운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실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특히 당시에도. 네. 그런데도 유대교 전통에 해당하는 희년 선포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황이 그걸 했네요. 그 나름 중요한 사건도 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긴 해요. 50년마다. 실제로. 그 네, 가톨릭에서는 최근에 이제 대희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긴. 네. 선포는 하고 그 다음에 뭐 지키는 지키진 지역은 않아. 너네가 해라. 이게 무슨 지키는 거야? 이런 느낌도 들고. 하지만 그 선포하는 건 의미가 있죠. 의미가 그다음에 있죠. 이제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빚도 탕감해주고 있었겠죠. 소규모 개인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이제부터 갚지 마, 무슨 사채 없애주듯이 그러지는 못했다. 그러진 못했죠. 맞아.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예전부터 했던 생각입니다. 잘 몰랐을 때 저는 이제 찐 이과로 사실 이런 내용을 잘 몰랐었거든요. 마르크스도 나중에 알았고. 하긴 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딴 건 몰라도 토지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게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토지는 46억 년 전부터 있었던 바로 그곳이고 조선시대는 조선의 왕의 것이었었고 그전엔 뭐 고려의 왕의 것이고 뭐 이렇게 했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여기를 내 거래, 내가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토지 조사하면 되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그 사람 거가 돼서 대대손손 물려주고 영원히 그 사람 거가 될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고 길어야 120년 사는 인간이 대대손손 요 땅 이거는 내 거다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는지를 진짜 모르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좌파적인 생각이죠. 그 땅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의 것인 것을 내 거다라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다. 그건 잠김되어야지.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줬다기보다는 어떤 지파에게 나눠준 그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네 지파 여기서 살아. 이런 의미로서 봐야지 사실은 그들에게 소유권을 준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가 머물 곳이고 하나님 창조한 이 땅 위에서 그럼요. 너네가 머물 곳이고 임대인 거지. 사실 너네도 나한테 임대받은 건데 맞죠. 너네끼리 이걸 영구히 소유하는 거래를 해? 말도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선포하지 않는 명령 거역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꿈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에서 선포합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걸 뭐 굳이 이들이 선포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공동 소유로 해서. 했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 이건 무조건 그냥 사회주의 사상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이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공동분배. 네. 그러니까요. 필요한 대로. 그리고 성도들이 한 뜻이 돼서 사유재산을 성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품들을 서로 나눠주고 분배하고 사유재산 안 형성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뒤에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치. 충분했다. 네. 모두가 충족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꿈꾸던 인간의 이상국가가 아닌가. 이상사회가 아닌가. 그치. 고아 과부를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상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제일 원하셨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거절했던 사피라랑 아나니아가 사피라. 천벌받아 죽었죠. 그렇게 또 큰 잘못을 저지 난 지금 또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그렇게 또 잘못도 자기가 횡령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 팔았던 거 일부러 좀 상견한 건데. 혁명의 배신자. 그치. 반혁명 분자. 이런 느낌으로. 바로 쓰러져 죽죠. 바로 죽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철학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좌파적인 사회주의고 플라톤은 우파적인 사회주의다. 이렇게 대충 러프하게 나눴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막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공상적 사회주의는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애기들 4살 때부터 일해. 네, 너무 힘들어. 노동자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벌어. 자본가들아 너네들 도와줘. 네. 이런 방식의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실현이 감성에 이끌려서 네. 뭔가 왜 이 사회주의라는 게 이렇게 됐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왜 이런지를 분석한 게 아니고 네. 그저 현상만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돼 하고 사회운동하는 것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했어요. 그럼 이루어지지 못했네요. 네, 이론적인 배경도 전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니까 감성에 호소했던 것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고 그것은 마르크스가 붙인 얘기죠. 비판하면서. 봐봐, 이거 완전 공상적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전에 있던 사회주의자들은. 네. 근데 나는 잘 분석했어. 자본론 봐봐, 장난 아니지. 나는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야 라고 했던 게 이 차이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르크스가 다 붙인 거예요, 이름을. 오케이, 마르크스가 분류를 했군요. 그 당시 난립하고 있던 서로 뭐 내가 사회주의다, 내가 자본주의다 하던 것들에 대해서 그쵸. 너희는 너무 다 공산, 넌 너무 이상적이야.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도 일단 궁금해져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그 사회주의 다 무시하면서 야 너네 너무 공산적이잖아. 말도 안 돼. 그 공산 그만 멈추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 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거야. 도대체 뭐였길래.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맞아 들어간 부분이 있고 위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영국 사람들이 또 위대한 사상가로 꼽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언어가 어려운데 네. 육신만 존재하는 거 네. 이게 이론론이고 이원론은 육신과 정신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정신만 존재한다는 거를 관념론이라고 하죠. 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육신만 존재한다가 이론론, 이원론은 육신과 정신이 존재한다. 구원론. 세 번째가 관념만 정신만 존재한다. 사실은 다 정신이다. 그게 이제 매트리스 세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당시 마르크스가 영향을 받았던 사상이 뭐냐? 헤겔의 관념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르크스와 헤겔의 차이점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요. 자, 세상의 진보는 물질이 일어날까요? 정신이 일어날까요? 사회의 진보. 네, 사회의 진보, 모든 것들의 진보가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선행되는 건 정신 아니에요? 정신. 선행된다. 그거는 닭이냐 달걀이냐 같은데 저는 물질로 하겠습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게 헤겔이에요. 물질이라고 하는 게 마르크스고. 근데 헤겔은 처음부터 관념론이었다면서요? 네. 그럼 당연히 정신이겠죠? 그러니까 헤겔은 정반합, 나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 모든 상품들도 그렇고 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보한다 해요. 사회가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진보한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것은 절대정신, 세계정신, 혹은 세계혼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이에요. 세계를 이끄는 관념. 이것이 먼저 가고 후발로 물질 세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헤겔의 세계에선. 마르크스는 이건 아니다. 내가 너의 말을 다 좋은데 형님 이건 틀렸어요.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이가 많나요, 헤겔이? 헤겔이 훨씬 많죠. 아니다. 물질이 먼저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어떤 네트워크, SNS 이런 정신적인 세계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옛날 비유를 들자면은 종이가 발견되고 나서 관료제가 발달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료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종이가 나왔다가 아니라 종이가 나왔기 때문에 관료제가 발달했다. 결국에는 두 개가 다 진짜 하나의 축 위에는 두 바퀴인데 두 사람은 이걸 나눠서 본 거죠. 인프라가 있어야 뭔가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한 명이 주장한 것 같고, 그죠? 한 명은 일단 필요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발명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마르크스는 그래서 유물론적 물질이 있는 거죠.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철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물론적 변증법. 네. 자, 그럼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시작된 거라고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한데 안 놀라시네? 잘 모르니까 그제 헤겔이 뭘 어떻게 했는지 되게 모르는데 맞춰보라고 했는지. 어려워. 자,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건 언제 시작했을까요? 농경사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도 볼 수 있기는 한데 그러면 도시가 만들어진 다음부터입니다. 그때부터도 볼 수 있긴 한데 그렇다면 프랑스 대혁명부터입니다. 그 전으로 가면 언제예요? 애덤 스미스.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어. 네. 당연한. 애덤 스미스가 나타났을 텐데 그 이전에 중상주의라고 있어요. 중상주의 맞습니다. 제가 문명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위를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잘못된 번역인 게 보호무역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요 상황에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얘기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폐지하고 보이지 않는 손, 즉 알아서 자유시장 광임주의 경제로 이걸 얘기하면서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봐요. 그 자본주의의 이론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네, 거죠. 그렇죠. 자본주의 시작. 사회는 뭐 기존에서도 뭐 돈 갖고 놀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진정한 자본주의라고 볼 수 없고 자본의 축적과 투자가 있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덤 스미스 이후다 1700년대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산업혁명의 첫 번째 그 방직기, 방적기, 직조기가 나온 거는 1700년대, 1800년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불과 100년 정도 안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거죠. 이때 모든 게 다 그 이유가 마르크스는 방금 말씀하신 방적기 이런 산업혁명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정신이 발전해서 이게 된 게 아니라 공장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먼저 애덤 스미스를 마르크스는 엄청나게 홍보해요. 국부론을. 애덤 스미스의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현실 세계, 그 당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데요. 애덤 스미스는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맛있는 꿀과 녹차가 섞여 있는 이 차를 먹기 위해서는 네. 녹차를 재배하고 꿀을 재배하는 농민분들의 이기심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가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사회에 자본이 돌고 네. 상품이 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분업을 합니다. 분업.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신발을 만들 때 옛날 중세 신발 공장이었다면 제가 처음부터 밑창도 만들고 안에 넣는 것도 하고 끈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팔았죠. 네. 상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노동자인 내가 관여를 했어요. 네. 애덤 스미스 이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발끈 만드는 사람, 그렇지. 밑창 만드는 사람, 이게 따로따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 상품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공장이 나타나고 이 분업이 더 가속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핵심 이론이 하나 나옵니다. 소외. 노동자는 소외받는다. 상품으로부터. 첫 번째. 내가 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나는 이 신발을 만든 사람이 아닌 거야. 나는 신발끈 만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치. 결국. 그렇다면 신발은 누가 만드는 거야? 자본가가 만드는 거야. 자본가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새롭게 안 것 같아요. 뭐냐면 애덤 스미스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까지는 이렇게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과 자본주의 이론에 의해서 이런 공업화의 어떤 세분화, 예, 그리고 약간 컨베이어 벨트처럼 네네. 그렇게 네. 진행되는 어떤 그런 세분화의 어떤 일의 효율성, 네네. 그게 그 이론에서 왔다는 거는 저는 애덤 스미스에게서 왔죠.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국부론에 써 있어요. 네네. 국부론에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분화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 그 두꺼운 누구나 이름은 들어봤지만 아무도 읽어보지 않은 그 국부론에 사실은 그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까지도 제조혁명이네요. 제조혁명. 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노동자가 소외된다는 거예요. 그 맞지. 그것도 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다음 인간관계에서 소외가 발생해요. 서로 다른 사람들 경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제일 화가 날 사람은 마르크스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오, 마르크스가 요즘 떠요. 이유가 니체와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가는 관점이잖아요. 그때도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이 지금도 주목받고 있는 거예요. 세 명은 또 한 명 누구예요? 프로이트. 프로이트. 네. 이 세 명이 지금 와서 또 다시 와, 이 얘기가 맞았어.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이거 세기말마다 좀 적중이 되는 부분이 있네. 네, 그렇죠. 오픈 AI라는 업체가 있잖아요. 네. 거기 CEO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꼭 필요한 이유.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해서 그 노동 인구의 대체를 오히려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발제를 한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이 정도의 자신감이라고? 너희들 우리의 기술을 받아들일 사회는 그런 준비 안 됐어. 빨리 기본소득 준비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갖고 올지 알아 정도가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화두였잖아요. 기본소득에 네네. 대해서. 마르크스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기본소득이.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제도 자체는 좌파적인 이런 마르크스적인 사상은 아니에요. 사회주의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본소득 제도라는 것 자체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좌파는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냥 분배잖아요. 우파적인 기본소득제는 어떤 거냐면 굉장히 쿨해요. 모든 복지나 사회 안정망에 대한 국가의 도움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냥 돈으로 복지를 해버린 이런 느낌으로 가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뭐 400만 원씩 주지만 건강보험, 4대 보험 같은 거 안 해주고 네, 사회 안정망 전혀 안 해주고 우파적인 기본소득 제도로 요즘 핫한 아이템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것 같다. 우리가 보통 기본소득제는 뭐 빨간 거야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소득을 복지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네요. 그냥 그렇죠. 400만 원을 주되 말은 일종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복지적인 것들은 다 빼버리고 줬으니까 니네가 이제 알아서 알아서 해. 해. 생존하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뭐 마치 세금 내듯이 우리가 그럼 보장을 해줄게. 대신 큰 위험이 닥치면
이 개인한테 국가가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그냥 작은 국가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다시 마르크스로 돌아가자면 마르크스는 인간을 어떻게 봐?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까요? 인간의 근원 이걸 어떻게 봤냐? 인간의 존재 방식은 무엇을 창조하느냐로 정의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으로 네. 정의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는 인간은 인간으로 정의되지 않는 거죠. 뭘 해야 돼? 생산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입장에서 그래서 인간만이 모든 동물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뭔가를 안 할 때 불안감을 느껴요. 그러네. 네, 인간만이 내가 백수인데 어떡하지? 막 이런 걸 느끼는 게 인간뿐이라는 거죠. 기본소득이 없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건 어떤 노동을 하느냐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인사이트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기본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계속 놀다 보면 이런 생각, 난 왜 태어났지? 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지?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누가 있지?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도 일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사회에 태어나서 뭔가 사회인으로 구성원으로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고민들을 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쵸.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게 맞는 그래서 것 같아요. 사회가 전제돼야 되죠. 사회가 있어야죠. 네, 사회가 전제되고 인간이 있을 때 그때 인간은 노동으로서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에서의 소외는 인간의 존재감을 박탈하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없어도 되고 부품 같고 네. 그래서 대체될 수 대체가. 있고. 인간성이 사라지는 거죠. 옛날처럼 가문의 직업이 있거나 도제 시스템이라기 되기라도 하면 그쵸. 내가 뭐 내 재능이고 뭐를 떠나서 어쨌든 아빠도 슈메이커였고 나도 슈메이커였고 내 아들도 슈메이커야. 존재감이 어쨌든 그 사회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가 정의되는데 가서 나는 끈 꼬는 사람이야. 나는 엔진 이거만 조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어딘 가서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엔진 상판을 조입니다. 대단한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지나친 단순화로 인해서. 그렇죠. 약간 공감이 가지 않네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예전에는 북유럽의 꿈이 있어서 파민주의. 거기에 어떤 공동체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왜 행복할까 이런 책 많이 읽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나요? 이런 책도 좀 보고 했는데 사회주의를 실패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요. 마르크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주의는 안 왔다.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실패로 돌아갔고. 왜죠? 지배계층이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러시아와 중국은 자본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네. 자본주의가 분명히 선행되어야 돼. 역사적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예요.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될 거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안 되는데 얘가 공산당 선언을 해버렸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 됐고 그리고 사회주의가 실패한 원인 진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실패한 원인은 케인스. 마르크스가 죽는 해에 태어난 케인스가 마르크스가 말한 방식 그대로 자본주의가 무너질 뻔했지만 케인스가 살렸죠. 케인즈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된 두 번째 원인은 독재예요. 재밌는 거는 독재에서 조지 워싱턴이 중요하게 나와요. 우리가 아는 그 조지 워싱턴이요? 네, 미국의 창립자. 이 양반 때문에 자본주의가 안 무너졌어요. 케인즈는 경제학적인 부분이고 조지 워싱턴은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야, 신기하네. 조지 워싱턴이 왜 문제있냐? 이 사람은 모두의 지지,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건 모두의 지지를 받고 독재를 했잖아요. 네. 나폴레옹도 모두의 지지를 받고 독재를 했어요. 네. 근데 조지 워싱턴은 모두의 지지를 받고 어떤 영웅적인 그 히스토리도 있고 독립까지 이뤄낸 어마어마한 분인데 스스로 내려왔어요. 이것이 어떤 미국에서 대통령들이 독재를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남은 거예요. 전례로 남은 거고. 그걸 따라가게 하면서. 그래서 미국에서는 절대로 중임제가 벗어난 독재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치, 맞아. 이번에 그 트럼프가 불복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안 사람들이 되잖아요. 얘기했었던 게 조지 워싱턴의 사례가 너무 좋게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쵸, 우리나라. 여러 나라들을 보면 그런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안 지킬 수도 있는데 미국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그게 고착화되면서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압박이 있는 거죠. 이건 네가 어떤 사람이라도 이건 따라야 돼. 네가 이건 따라야 감히? 돼. 조지 워싱턴도 그랬는데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많은 공화정에서는
초대 대통령들은 독재를 해. 많이 그렇죠. 많이 그래요. 그렇기도 해서 조지 워싱턴은 특히나 그 당시 대통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대잖아요. 최초의 대통령이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놨을 때 정치적인 부분에서 독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독재로 인해서 망하지 않았는데 네. 사회주의는 독재로 인해서 망한 거예요. 이 차이로 봐야지 사회주의는 인간 본성에 어긋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가 독재로 인해서 망하지 않은 자본주의의 그 표상은 미국이잖아요. 그쵸. 그 미국의 영향이 세계 시장에서 커진 건 사실 1차 대전이나 돼야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러 우연히 하필이면 미국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세계의 왕이었긴 그쵸. 그런 우연이 겹쳐서 지금 멕시코 있었던 거죠. 수준이었다면 사실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을 건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 사회주의가 이겼을 수도 있다. 그럼 사회주의는 스탈린도 그렇고 마오도 그렇고 저기 저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고 왜 그렇게 독재를 하는 쪽으로 가나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나라가 북한. 그것 때문에 일 것 같은데, 네. 그죠? 근데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다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데, 공산주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없죠. 공산당 선언이랑 자본론이 금서예요. 아 그래요 북한에선. 오히려. 그러면 거의 절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좀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금서 이렇게 금속 목록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중앙 도서관인데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것을 빌리려면 굉장한 심사가 있대요. 뭔지 알겠다. 그거 금서 지정하는 건 정체성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거를 아무나 사실상 보게 금서. 하는 건 아닌 거지. 얘네들은 애초에 그냥 공산주의 사상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전제적 처음부터. 이용한 건가? 김일성은 뭐 그래도 김일성도 사회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면모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마오도 사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오도 그렇고. 그런데 뭐 그러니까 어쩌다 아니 걔네들이 성공했잖아. 자본론을 읽고 와서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코스프레인 것 같아요. 코스프레인 거야. 코스프레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그 북한을 보고 놀랐던 게 그거래요. 당석이나 뭐 이런 이렇게 최고 그 지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세습은 도저히 절대 사회주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데 그게 일어난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저건 정말 아니다. 그 스탈린조차 네. 세습을 못했는데 못했고 그게 당연한 수순인 건데. 마오쩌둥조차 못했는데. 어쨌든 근데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이었고 그 영향을 당대의 사람들도 엄청나게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예언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걸 봤어요. 어쨌든 간에 마르크스의 말대로 갔었어야 되는데 일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대로 이루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상. 네네 맞아요. 도대체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일단 역사적으로는 관점이랑 철학적인 관점은 같이 가야 되겠지만 그 러시아의 혁명은 어떤 게 있냐면 폭력이 수반돼요. 근데 저는 마르크스의 이론의 많은 부분을 동의하지만 폭력적 수단을 옹호했다는 부분에서 이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이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실제 과학이든 아니든 공산주의 사상으로 분석한 거에 토대를 하면은 마르크스가 그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자본주의가 연결어가지고 노동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임금도 못 받고 자본가들은 계속 착취를 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물건을 살 돈이 없어진다. 그러면 자본가들도 망한다. 그렇지. 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대공황이 온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사상을 넘어가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된다. 이게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인데 여기서 폭력적인 혁명을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지금까지 보면. 네, 프롤레타리아들이 굳이 혁명을 일으켜요. 그걸 좀 앞당기겠다고. 마르크스는 젊은 시절 혁명이 실패하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렇다면 혁명을 인위적으로 주도할 게 아니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을 좀 봤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상하게 갑자기 혁명을 얘기하면서 레닌과 그 사상을 이어받은 마오쩌둥이나 이런 사람들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를 일으키려다 보니까 그리고 그 폭력적인 방식을 하려면 권력이 있어야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독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폭력적인 방식이 없었더라면 사회주의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오히려. 네. 왜냐면 다수가 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는 권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동자는 다수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수인 노동자 쪽으로 사회가 진보할 수밖에 없다. 그 민주주의, 다수결의 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한 건데 괜히 중간에 살짝 잘못 끼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연결지 않았던 러시아와 중국에서 사회주의가 나타나게 됐고 그것이 독재로 이어지면서 사회주의는 패망할 수밖에 없었게 됐다. 그 지도층이나 어떤 리더 계층은 똑같았던 거죠. 사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고 난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그 욕심만 있었던 전제 건데, 정권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사회 전체의 생산성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하필이면 1, 2차 세계대전의 혜택을 본 미국이 네. 슈퍼파워를 가진 미국이 자본주의의 우두머리였다. 그렇지. 만약에 미국이 사회주의였다. 라면 과연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졌을까? 안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러하다면 그러면 사회주의가 좀 건강할 수도 있었을까요? 심지어 민주주의 방식의 사회주의였다면 네. 그렇죠. 사실 사회주의가 투표로 당선된 적이 있죠. 음. 살바도르 아이엔데가. 네, 아이엔데. 아이엔데 아저씨가 사실 남미 중남미 쪽은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사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같은 대륙이 아닌 우리가 느끼는 미국과 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느끼는 미국의 파워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미국이 철저하게 자기들에게 같은 해가 될 것 같은 나라들은 밟아버리잖아요. 특히 같은 대륙 안에서. 같은 대륙이라 또.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폐악질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친미 국가가 제대로 들어서 왜냐면 미국의 CIA가 막 거기 공작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다른 쪽에 가서 붙으려고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재밌는 설레죠. 사회주의자가 투표를 통해서 다 방상됐다. 됐었다. 지금 이제 와서 마르크스가 주장했었던 많은 부분에서 제안하고 또 예상했었고 예언했었던 많은 부분 중에서 일부는 현실이 돼서 우리 삶 가운데 좀 녹아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유산이라고 할 만한 건 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마르크스의 유산은 자본주의입니다. 가장 첫 번째. 오히려 자본주의를 제대로 세운. 자본론은 어떻게 보면은 애덤 스미스에 대한 반박이에요. 국부론에 대한 반박.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 영상에 피드백을 주신 거예요. 마르크스 형님이. 그럼 이 영상을 수정하기도 더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수정하면서 자본주의는 좀 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케인즈주의가 사실은 네. 약간 마르크스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물론 케인즈는 자본론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네. 케인즈는 또 자본론의 한계를 또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대공황에 빠져 있었던 자본주의 세계에다가 해답을 던져준 것은 그쵸. 빈병을 땅에 묻어서 노동자로 하여금 그걸 파내게 한 다음에 돈을 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깎아 사먹게 해라. 그거 사람들이 옷을 사먹게 해라. 옷 맛있죠? 옷도 맛있습니다. 옷도 튀겨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가끔씩 그렇습니다. 네. 옷을 입게 해라. 네, 그걸 통한 부양, 경제 부양.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그래도 복지 아닙니까? 복지. 그쵸. 그래도 물론 복지가 마르크스의 영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뭐 다 마르크스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없다고는 절대 볼 수 없다. 왜냐면은 이 분배에 대한 얘기고 나눔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했고 그쵸. 이게 중요하고 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혁명이 문제가, 일어난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복지 안 하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 감각성이 사실 있긴 하니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 네. 그런 관점에서 경제 체계 자체를 우리한테 유산으로 넘겨주었고, 지금 우리 시스템. 네, 우리 시스템 복지.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의 혜택을 안 본 사람은 없죠. 그치. 우리가 우리 사회 시스템, 우리 경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특히나 저도 주식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주식을 할 거면 저는 최소한 자본론을 읽어야 된다. 국부론 자본론을 안 읽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주식 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오염됐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클래식에 해당하는 책인데 사실 옛날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보지 않아도 이거의 핵심 요약을 가지고 현재에 맞는 책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쵸, 그쵸. 어떤 사람은 클래식부터 봐야 된다라고 원전부터 봐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신 거네요. 주식이라는 게 왜 생겼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인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 자체도. 생산수단을 나눠갖기? 그렇죠. 생산수단의 분배.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내가 이 공장을 갖는 거예요. 일부지만. 이 공장의 소유권을 주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사회에 뿌리는 건 아니고 돈 주고 사야 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을 분배한다는 것, 그 발상 자체가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관념 자체가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온 건데,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원리, 이걸 알아야 현대의 자본주의의 원리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현대에도 통용되고 있는 그 자본론에 들어가 있는 대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우리 사회의 심리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걸 정확하게 예견하고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읽는 것은 뭐 실질 투자 기법, 뭐 3분만 하면 3일만 하면 당신도 이거보단 더 좋은 방식이죠. 실질 투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발 좀 유튜브 보고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버가 한 분이 이거 오릅니다 하세요 하면 사잖아요. 오르잖아요. 사면 올라. 왜냐면 그분의 몇만 영향을 명이 받는 분이 사니까. 많으니까. 몇만 명이 그걸 사니까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올랐을 때 팔고 그분은 그렇게 하죠. 나머지는 언제 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 해악인 거예요. 사실 건전한 주식의 방향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적으로 왜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사회주의가 오냐 말씀드린 게 물질적인 발전, 네. 그 이후 따라오는 정신, 요 관점으로 마르크스가 많은 것들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힌트들이 있겠죠. AI와 거기까지는 알아서들 발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어디에 투자할지 알겠죠. 알겠죠. 물질이 먼저. 잠깐 그러면은 해겔이 아닌 마르크스가 많은 부분에서 옳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검증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마르크스가 맞기도 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문화 지체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도 물질이 먼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각자의 정신이 먼저고 어. 그 다음에 뒤에 물질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대중이 따라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물질의 진짜 딱 어떤 키워드를 던지자면은 지금은 좀 시들해졌을 수 있겠지만 뭐 한때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새로운 시장들이 쫙 펼쳐지는 걸 좀 예견할 수 있겠다. 주식 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가 숙제를 하나 내리겠습니다. 주식 진지하게 테크닉한 거 말고 좀 장기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원리를 국부론과 자본론을 읽고 공산당 선언은 읽지 말아라. 그거까지는 안 여기까지. 네, 그 두 개는 무조건 읽어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마르크스 했던 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르크스 좋아하신다고요, 그래도? 아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낄 뿐이지. 폭력적인 그 모습에서 좀 안 좋아했고 사실 그 부분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것도 불필요한 말이었던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종교 같은 거로 이상한 데서,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 입장에서 이상한 데서 위안 얻지 말고 투쟁해라, 싸워라. 이거는 오히려 폭력을 부추기는 행동이었죠.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그럼요. 용납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배경은 종교가 그 노동자들을 억압했고 계급을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종교를 비판한 거죠. 그치.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의 계급 어떤 옹호. 사용자들 혹은 뭐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신실했죠. 주일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네, 좋습니다. 사실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고민, 그 사람은 말년이 어땠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역사의 일부가 된 마르크스의 어떤 사상이 이 시대에 어떤 유산을 남겨줬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금 귀 기울여서 들을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노동할 때 그 안에서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뭐 자아 실현을 하고 네, 또 나중에 뭐 하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얘기할 때는 결국엔 직업에 대한 얘기를 권유가 하죠. 돼요. 근데 요즘은 또 뭐 부캐라고 하죠. 새로운 나의 자아를 새로 만들어서 이독실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 본명은 이독실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사회는 꾸준히 발전을 한다고 하고 AI도 눈부시게 발전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대로인 것 같아. 내 편집 기술은 그대로인 것 같고 나의 지식도 그다지 쌓이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럼 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을 텐데 어떤 위로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사람은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창조하느냐 네. 거기서부터 존재감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만드는 사람이야, 나는 타일 만드는 사람이야, 난 책을 쓰는 사람이야, 네. 이런 것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여기서 존재감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냐면은 그것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하. 그거는 내가 쟁취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불완전한 존재감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건 나에게 항상성이 있는 것으로 존재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 취미라던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존재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 병원에 있을 때는 내가 의사로서 존재하는데 그래서 직업을 잃었을 경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죠. 무기력증이 오고. 네. 은퇴하고 나서 많은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서 존재감을 찾기 때문이에요. 어. 그러니까 내 존재가 백수이거나 내가 직업을 못 갖거나 창조를 목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은 존재감을 잃게 되고 가벼워지고 결국에는 저 옥상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거 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를 직업이라든가 어떤 소명으로 삼아서 선택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양도 정해져 있죠. 그쵸. 비율도 정해져 있고 시대상도 있고 운도 따를 거고 모두가 아이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모두가 철학자가 될 수는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가능하죠. 각자의 강의를 하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철학을 해야 되니까. 강의가,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내가 일을 물론 즐거워하는 건 중요한데 그 일에서 나의 모든 정체성을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내가 필요한 만큼 하고 그 다음에 퇴근한 다음에 진정한 나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캐에 대한 옹호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뭐 캠프를 좋아한다, 캠핑을 좋아한다. 그럼 계속 한 3주에 한 번 정도 캠핑 갈 수 있으면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르크스의 사상이 제가 옹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면 옹호하는 부분이 또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일은 아니에요. 잡은 아닌데 창조적인 활동은 맞아요. 거기서부터 사람은 존재감을 느낀다고는 생각해요. 일에서는 느끼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일이 요즘의 일은 창조적인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없어요.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분업돼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PD님은 창조적인 일에 가까워요. 프로듀싱을 저는- 하잖아요. 그쵸. 특히나 현대의 어떤 기업의 특징, 회사의 특징인데 내가 항상 대체될 수 있는 상태, 당연히 기업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대체될 수 있는 업무가 나한테 있어. 그럼 이 안에서 보람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내가 이걸 담당한다가 되면 오히려 보람, 몸은 힘들어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데 언제든지 내가 내일 병가를 내든가 내일 월차를 내더라도 다른 사람이 바로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고 그대로 하는 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그 안에서 보람을 조금씩 찾고 그 안에서 인간관계의 재미를 느끼고 그쵸. 또한 퇴근한 다음에 혹은 주말에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내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행위들을 일상에서라든 네. 직장에서라든 하나씩은 찾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확보하고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독실한 대화 지난번 니체 편에 이어서 좀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건 이유는 있다. 그쵸, 이유 있죠. 선호하고 뭐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걸 알아가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좀 풍족하게 채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르크스가 생각보다 인간에 대한 좀 연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애덤 스미스도 그랬었다라고 생각하고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은 사람을 믿었던 것 같아요. 지금 좀 그게 많이 소실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낭만, 네. 그 문화에 대한 낭만, 그걸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 뉴스를 봤는데 제가 일론 머스크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의 전기도 읽고 관심이 많잖아요. 개인적 취미예요. 네네. 네, 관심이 많고 한데 얼마 전에 그 데니스 홍이라는 로봇 공학자가 그 일론 머스크랑 조인해가지고 같이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AI와 함께 그 인간 노동자의 대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팟캐스트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한테 그 휴머노이드는 가정에서 먼저 쓰이게 되냐 얼마 정도 되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대답은 우리 공장에서 가장 먼저 쓰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은 1년 정도 뒤면 대량 생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빨리. 네, 그래서 야, 이 사람 뭐 이게 되겠어? 뭐 화성도 간다는데 이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진짜 그런 로봇으로의 대체 이런 상황들이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무겁고 이런 것으로의 대체가 지금 주이지만 이제 많은 아주 디테일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까지도 뭐 자율주행이나 또 이런 로봇으로 인간형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런 사회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이런 이론들, 생각들 아까 말했던 우리 기본소득 같은 생각들이 다시 부각되는 게 자연스럽겠다라는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이제는 좀 우리가 컴플렉스를 좀 내려놓고 어느 정도는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죠. 노동자에 대한 어떤 관심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노동자가 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있었던 철학자가 마르크스였으니까. 저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북유럽에 로망이 있고 네. 이민도 생각을 혼자 했었고 결혼하기 전인가요? 네, 결혼하기 전에 그럼 북유럽 분을 만나고 싶으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낭만이었어요. 그냥 혼자만의 꿈이었고 네. 그쪽에 갑자기 또 빠져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뭐 민주적 사회주의도 많잖아요. 종류가. 그런 거 보면서 제 스스로 결론 내리는 거는 소그룹형 이런 사회주의형 모델은 참 행복하게 잘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 교회도 소그룹이잖아요. 네. 그 소그룹 형태에서의 이런 공공재에 대한 강조, 그리고 우리가 나눔에 대한 강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어떤 이론 하나로 너무 우리가 부정하고 너무 우리가 터부시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쉽지 않아요. 피디님 갖고 있는 뭐 맥북 그 맥스라든가 뭐 FX3 이런 카메라를 저랑 공동 소유로 하시겠습니까? 아 절대 그렇죠. 하지만 이 정신, 네.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더 우리가 챙겨주는 거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눔의 사회주의 정신의 기본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건 맞는 나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신의 기본.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예전에 이제 공산권이었던 나라들이 자본주의의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배금주의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져서 중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더 심하게. 그쵸, 더 심하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진 않아. 거기도 어쨌든 그걸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경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심지어 그런데.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가 있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로 범죄도 좀 무마할 수 있는. 그렇죠. 너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반대로 된 거죠. 중국이나 이런 쪽을 보면은. 네. 원래 마르크스가 제시한 이론은 자본주의였다가 사회주의로 가는 건데 네. 사회주의였다가 자본주의로 오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상해져 버리고 그 사회주의도 좀 아름답고 모범이 될 만한 사회주의가 아니었기 그냥 때문에 독재였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다음번엔 더 재미있는 주제 또 좀 더 안전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주제. 네, 감사합니다.